예, 우리는 이제 독일 통일 평가를 보면서 통일 독일 사회의 그 사회적인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탈북민들이 나중에 우리 통일 한국 시대에 그 독일과 같은 똑같은 사회적인 혼란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건데, 이 남과 북의 사회를 잘 아는 탈북민들의 역할이 여기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혼란이 생겼을 때 남과 북한 사이를 다 아는 우리 탈북민들이 이 부분들을 잘 융화시켜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일꾼들로 잘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탈북민들의 역할이 여기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다시 또 이제는 이렇게 독일 통일 평가를 보았다면, 그 속에서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탈북민들이 어떤 상당한 중요한 역할이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탈북민들의 역할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역할을 주목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번엔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역할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전에 강의에서는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더 역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탈북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성찰해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탈북민들이 역할에 대한 어떤 좋은 견해들이 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두 분 정도 탈북민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들 제가 여기 조금 한 두 분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렇게 오혜정이라는 분이에요. 예, 오혜정이라는 분이 탈북민들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탈북자는 우리에게 북한을 알려주는 도움이다. 예, 북한을 알려주는 도움이다. 북한을 남한 사회에 알려주는 도움이. 예, 통일 후 북한 주민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자다. 미리 보여주는 자다. 복음화를 북한에 준비하는 남한교회의 배필이다. 예, 탈북민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했어요. 예, 뭐 북한을 알려주는 도움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자들, 또 복음화를 북한에 준비하는 남한교회의 배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예,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정훈, 정정훈이라는 분도 이렇게 그 탈북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탈북민은 남북 통일 후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 자료다. 예, 교육 자료. 예, 우리 통일 후 남북이 어떤 관점에서 이해 못할지 탈북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탈북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탈북민 존재 자체만으로도 통일에 대한 도전해야 하는 이게 힘이 된다.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탈북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이렇게 오혜정과 정정훈이라는 분이 말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제 이야기로 제 말로 한번 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째는 탈북민 역할에서 역할 첫째로서는 탈북민은 통일을 걸어가는 자다. 예. 걸어본, 또 그리고 걸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탈북민은 통일을 걸어보는 사람이고 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마라라타 탈북민 영성 마라라타 신앙에서 요 자매 이야기를 잠깐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뭐 여기서 뭐 그 자매 이야기를 뭐 다 다시는 이렇게 다 다시 뭐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저희 가정처럼 남편은 북한 사람이고 아내인 그 자매는 이게 남한 태생이고 저도 이렇게 북한 태생이고 저희 아내는 이렇게 남한 태생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북한 부서를 열심히 섬기다가 또 북한 남성하고 이렇게 탈북민 남성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 열심히 섬기는 입장, 교회 부서에 섬기는 입장하고 또 같이 만나서 직접 사는 입장은 또 다르다는 어떤 그런 것들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하나님 이 길을 먼저 걸어본 자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게 어떤 연결해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그 가정을 만나면서 저희 가정의 어떤 그 고충들, 겪었던 교충들을 자매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탈북민들은 이 통일을 걸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신방하려고 가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겪어본 자만이 위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겪어본 자만이 위로할 수 있다. 네, 겪어본 자만이 위로할 수 있다. 탈북민들은 지금 이 통일을 한국 사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겪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앞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이 한국 사회에 지금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는데 본토 한국인들하고 탈북민 출신의 한국인들이 누가 더 통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본토 한국인들은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어떤 이런 입장이지만은 탈북민들은 기존에 자기가 북한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고와 어떤 그런 모든 문화적인 어떤 그런 생활 형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정립하는 어떤 고민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 지금 통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북한 땅과 알고 이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러한 문화도 경험하면서 통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우리가 개그 프로들도 잘 보잖아요. 개그 프로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개그 프로들을 보면서 아니 그 개그 프로들을 보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막 배를 끌어안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개그 프로들 보면서 왜 저것을 보고 웃지? 왜 저것을 보고 웃지? 아니 그렇게 상당히 의문이 가더라고요. 저게 무슨 웃을 일인가?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개그 프로들을 보면 좀 많이 웃습니다. 예. 그만큼 제가 이제는 한국 사회에 이렇게 융화되어 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증거인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탈북민들 역할에서 처음에 할 때 탈북민들은 통일을 걸어본 자, 또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역할이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오혜정하고 정정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이지만은 탈북민은 북한을 배울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응? 배울 수 있는 자료. 북한을 배울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교육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예.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 사회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통해서 앞으로 통일 사회에 어떠한 통일 사회의 북한 주민들을 올려 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제가 한 10여 년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한 두 개 아주 큰 교회를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이 탈북민들 어떤 교육 자료 통일에 대해서 탈북민들 통해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입장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크게 할 이야기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탈북민 역할에서 당시대 탈북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세 번째의 어떤 가치랄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게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탈북민들은 북한에 남한을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아까 독일 통일 사회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회 통합 가운데서 상당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제기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탈북민들은 남북한 사회를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통일 독일 사회에서도 뭐 잠깐 이렇게 살펴보았지만은 통일 대한민국 사회에는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거예요. 만약 통일이 어떤 전제를 했을 때, 북한 주민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개인의 미래를 제시하고 이끌던 어떤 그런 수동적인 사회에 사는 거잖아요. 국가가 개인의 미래를 제시하고 이끌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통일 북한 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미래를 이끌던 어떤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제 개인 스스로가 새로운 사회의 원리를 익히고 개척해 나가야 할 능동적인 개인으로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야 하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변화돼야 될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에서 제가 동독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봤지만은 동독사회라는 거는 이렇게 그 국가가 개인의 삶을 인도하는 삶이잖아요. 현재 북한도 뭐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전체주의적인 어떤 개념이 있고 국가가 개인의 어떤 그런 삶을 인도하는 어떤 이끄는 어떤 그러한 부분인데 이제는 개인이 통일 북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변화를 심리적인 부담을 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통일 북한 사회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스스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변화들을 겪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집단적인 이 집단적인 나에서 개인적인 나로 변해가는 어떤 그런 내면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집단적인 나에서 개인적인 나로. 집단적인 나라고 했을 때는 어떤가?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오픈하고 뭐 서로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어떤 그런 집단 속에서 내가 늘 이렇게 본질을 찾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연속이었는데 한국 사회에 와서 딱 보니까 뭐 친구를 만나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공동체가 어울리려면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재개되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집단적인 나의 어떤 속성으로부터 해서 개인적인 나로 변해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변화되는 나를 이렇게 개인적인 나를 변화되는 어떤 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이 개인적인 나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이게 나중에 통일 시대에 통일 북한은 근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대화. 그
통일시대 북한의 이 근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게 개인적인 나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북한 사회에 살다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중국에 오고, 또 북한에 오고, 중국에 탈북하고 북한에 이렇게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 가고, 중국에서도 다시 이렇게 한국에 오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 발견해가는 문화적인 충격과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발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나중에 북한도 통일 북한은 이게 근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아직 북한은 이게 근대화를 이렇게 겪어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근대화를 경험하게 되는 어떤 저희 어떤 부분들도 조금 나누고 싶은데, 제가 중국에서 이게 제일 처음 탈북했을 때 제가 이렇게 내 신앙간증에서 이렇게 이 부분도 좀 나눴었는데, 중국에서 이게 내가 제일 딱 탈북했을 때 이렇게 이 근대화의 어떤 첫 어떤 그런 인상을 받았을 때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눴었거든요. 중국에서 처음 딱 탈북했을 때 이게 탈북해서 이렇게 중국에 갔을 때 그 중국에 있는 그 유리 건물들, 그다음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이렇게 가로등들, 가로등, 뭐 등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상당하게 이렇게 봤을 때 그 건물들을 이렇게 제가 보지 못했던 어떤 개념의 어떤 그런 건물들을 봤을 때 이렇게 막 멀미 증세를 느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국에 넘어왔을 때 사람들이 여름에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거는 완전히 팬티를 입고 다닌다. 왜 여기 사람들은 팬티를 입고 다니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이었고, 또 이렇게 뭐 광고판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그 반나체 어떤 사진으로 이렇게 광고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상당히 이게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떤 근대화의 어떤 대표적인 현상들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 나중에 통일 북한은 이런 근대화를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근대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근대화라는 주제를 다룰 때, 근대화라는 것은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대화는 뭐 산업화라든가 민주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야기하는데, 전 여기다 이게 법치까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첨부하고 싶은데, 간단히 말하면 뭐 근대화라는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탈북민들은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와서 이러한 근대화를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근대화를 경험하는. 물론 우리 한국 사회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이 근대화를 이미 겪은 사람들이죠. 겪은 사회고, 그러나 북한은 이 근대화를 아직 경험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주민들도, 한국 사회 그 국민들도 이렇게 북한의 어떤 그건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도 알고, 또 한국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있는 근대화도 이렇게 경험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나가고 있다. 그 근대화의 특징이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산업화라든가 민주화라든가 뭐 법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다고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자, 그러면 탈북민들이 경험하는 어떤 산업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연장해서 해보고 싶은데, 뭐 산업화라고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자본주의를 배우는 거죠. 개인들이 이렇게 자본주의 어떤 그런 생활 양식들을 배우고 있는 거죠. 앞에도 제가 이렇게 독일 통일사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재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소독이 동독 주민들한테 뭐 직업의 다양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어떤 직업이 어떻게 유망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독 주민들은 이해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모든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여기 와서 똑같은 어떤 그런 심정을 겪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금리, 유가, 뭐 부동산,
보수, 진보. 근데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 금리가 왜, 금리라는 게 뭔가? 유가라는 게 뭔가? 저기 내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보수라는 거는 뭐고, 진보라는 거는 뭐냐? 이 다양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사회는 오직, 당이 유일사상책, 유일체제잖아요, 유일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산업화 어떤 개인이 자본화의 어떤 과정 가운데서 변화가 이것을 우리는 정말 수없이 깨지면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터득하게 돼요. 탈북민들 입장에 와서. 저는 이 자본주의를 배우기 위해서 배웠다기보다 살다 보니까 배워진 거죠. 예, 정말 터득하기 위해서 다단계로부터 해서 아마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이 다단계에 이렇게 발을 한 번이라도 들어 안넣어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단계로부터 해서 신문 배달, 중국집 이렇게 배달, 그다음에 이렇게 3대 업종에 가서 3대 업종이라고 하죠, 보통. 흑인들하고 생전에 이렇게 보지도 못했던 그런 흑인들하고 같이 일도 해보고. 그때 제가 흑인들하고 같이 일해보면서 보니까 흑인들은 확실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피해의식이 있는데, 우리 역사 가운데 흑인들이 어떤 고난의 역사들을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본성 가운데, 그들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는데, 어쨌든 흑인들과 같이 정말, 일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게 몸소 이렇게 내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배운 거죠. 이뿐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극적인 어떤 그런 자산 어떤 축적을 위해서 주식, 부동산 이런 것도 이렇게 해보고 제가 이렇게 주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길을 선택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한국 사회가 초석이 왔을 때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해봤다고 제가 전에 영적 싸움했던 부분에서도 조금 이 부분을 나눴는데 다 경험해봤어요. 예, 다 경험해봤어요. 예. 정말 이 경쟁사에서 어떻게 해서나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경험도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산업화의 어떤 그런 구조들을, 자본주의 사회 문화 구조들을 책에서 배우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체득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죠. 금리가 어떤 것이고 유가가 어떤 것이고 부동산이 어떤 보수 진보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탈북민들은 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산업화를 경험하는 몸으로 경험해내는 배워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이게 제가 이렇게 민주화라고 그랬는데 민주화. 예. 이 민주화라고 그랬는데 민주화라고 해보자면서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이게 단일성과 어떤 다양성의 문제잖아요. 예. 민주화라는 게 단일성과 다양성의 문제. 예. 우리는 이게 북한 주민들이나 어떤 탈북민들 같은 경우 이게 단일성의 이게 단일성. 예. 이 단일성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죠. 북한 사회의 사람들. 단일성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게 이런 것들을 가장 이렇게 이렇게 뼈 아프게 배운 어떤 그런 장소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뼈 아프게 배운 장소는 가정이었어요. 예. 북한에 있는 북한 여성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남편이나 이런 이렇게 순종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일부 이렇게 결혼기에 있는 남성들은 이렇게 북한 여성들을 이렇게 선호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을 가지는 어떤 현상들도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들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국 출신인 아내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자기 표현이 확실한 거예요. 예, 자기 표현이 확실하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서 어떤 북한처럼 이렇게 남편이
말이 이렇게 그 말과 어떤 그런 것들이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중심의 어떤 질서가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어떤 자기의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들이, 자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율이 되는 것. 그런 것들 가운데 합의돼서 나오는 도출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천되는. 이게 어떤 민주주의 어떤 가장 기초 어떤 생각이고 원리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배웠어요. 뭐 그런 가정뿐 아니라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또 여러 가지 사회 기관에서도 그렇고 다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떤 이렇게 뭐 회장이라든가 가장이라든가 어떤 그 리더의 어떤 그 생각에서 나온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각자 개인들이 생각이 도출되어서 그 가운데서 서로의 어떤 그 의견들이 합해지고 그 가운데서 가장 합당한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정을 해서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어떤 밑바탕에 있는 어떤 생각이지 않겠어요? 또 한국 사회에 왔을 때 저희들도 이렇게 표현의 자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이렇게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어떤 민주화의 어떤 모습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북한에는 이런 것들이 없죠.